아버지가 독사를 당하고 부족이 가족을 버렸습니다. 9살 소년은 초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20년 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5배에 달하는 영토를 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의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복수. 그의 모든 정복은 복수에서 시작됐습니다. 13세기 몽골 초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원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초원 위에는 오직 부족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족장이 곧 법입니다. 족장이 강하면 부족이 살고 족장이 약하면 부족이 흩어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 거예요.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있는 이유는 회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장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장이 갑자기 죽으면 회사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초원에서는 그게 부족 전체였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 보르직인 몽골부의 족장입니다. 초원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무진은 적어도 태어났을 때만큼은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굶을 일도 없었고 위험한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런데 어느 날 예수게이가 여행길에 타타르족의 연회에 들릅니다. 여기서 타타르족 족장 메구진 세울투가 술을 권합니다. 예수게이는 그 술을 마십니다.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몽골 비사와 집사의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게이는 독이 온몸에 퍼진 채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둡니다. 이때 태무진의 나이 9살입니다. 어린 태무진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초원의 족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부족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어린 태무진과 어머니 호엘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9살짜리 애가 우리를 이끌 수 있겠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부족 전체가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태무진은 그 뒷모 모습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불러야 하나, 울어야 하나, 울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 초원에 남은 건 어머니 호엘룬과 어린 형제들 뿐입니다. 초원의 한복판에서 부족의 보호도 없이 이 가족은 쫓겨나다시피 밀려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생존입니다. 가축도 거의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어머니 호엘룬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풀뿌리를 캡니다. 들쥐를 잡아먹습니다. 족장의 아내였던 사람이 족장의 아들이었던 아이들이 풀뿌리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아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아니,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인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소년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닥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오히려 그를 정복자로 만든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태무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부족에게 버림받고 초원에서 쫓겨난 소년.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소년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르테, 옹기라트브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태무진은 보르테와 결혼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에게 이 여인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메르키트족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보르테를 납치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잃고 부족도 잃고 이제 겨우 찾은 아내마저 빼앗긴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청년이 어떻게 강대한 메르키트족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태무진은 동맹을 끌어모읍니다. 아버지의 옛 매무들, 주변 부족의 세력가들을 설득해서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빈손인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설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으로 메르키트족을 급습합니다. 보르테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태무진의 서력 의지가 감정에서 행동으로 바뀐 첫 번째 지점이거든요. 나는 빼앗기면 반드시 되찾는다. 이 메시지가 초원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태무진의 부족 통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타이치오드, 메르키트, 케레이트, 나이만, 몽골 초원을 지배하던 강력한 부족들입니다. 하나하나가 태무진보다 병력도 많고 영토도 넓었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무진은 매번 같은 패턴으로 뒤집습니다. 먼저 적의 내부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합니다. 누가 불만이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언제 기습하면 효과적인지, 그리고 전술로 수의 열세를 극복합니다. 이 사람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주요 부족들을 차례로 격파한 태무진은 1206년 오농강변에서 열린 쿠릴타이, 그러니까 부족 대회의에서 모든 몽골 부족의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이때 받은 칭호가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투르크어로 대양의 지배자라는 뜻이 유력한데요.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년이 초원의 모든 부족 위에 선 겁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금나라. 아버지 예수게이를 독살한 건 타타르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타르족의 뒤에는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몽골 부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분열시키는 게 금나라의 전략이었거든요. 칭기즈칸에게 금나라는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원수였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약 10만에서 15만의 몽골군을 이끌고 금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금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북부 전체를 지배하는 대국이었고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몽골의 두세 배가 넘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생 벤처기업이 업계 1위 대기업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1211년 8월 야호령 전투, 금나라가 30만에서 35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몽골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숫자만 보면 승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금나라군의 중앙을 돌파합니다. 중앙이 무너지자 좌우익이 고립되고 각계격파 당합니다. 금나라 대군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3배가 넘는 병력 차이를 전술 하나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충격으로 금나라 내부가 흔들립니다. 1213년에는 금나라 7대 황제 위소왕이 자기 신하한테 시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새로 올라선 선종은 수도를 카이펑으로 옮겨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1215년 칭기즈칸은 금나라의 수도 중도, 지금의 베이징을 함락시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세력의 심장부를 짓밟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의 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금나라 원정이 마무리된 무렵 서쪽에서 소식이 하나 날아옵니다. 칭기즈칸이 호라증 왕국에 보낸 사절단과 상인단 450여 명이 오트라르라는 도시에서 전원 희생됐습니다.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 이날추크가 간첩이라는 핑계를 대고 몰살시킨 거였습니다. 칭기즈칸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신을 다시 보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호라즘 술탄 무함마드 2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신의 수염을 태워서 돌려보낸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외교사절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칭기즈칸에게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450명의 목숨, 그리고 모욕, 응징의 의지가 다시 불타오릅니다. 1219년 가을, 칭기즈칸은 약 15만에서 20만 병력을 이끌고 호라즘 원정에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라즘까지 가려면 키질쿰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면적이 약 29만 8천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사막입니다. 상식적으로 대군이 사막을 횡단한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의 본대가 직접 이 사막을 우회해서 적의 뒤를 칩니다. 호라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몽골군이 나타나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1220년 2월 부하라가 함락됩니다. 이어서 1220년 3월 호라즘의 심장부 사마르칸트가 약 5일 만에 항복합니다. 몽골군은 거짓 후퇴로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고 심지어 포로들을 인간 방패로 세우는 전술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450명을 희생시킨 장본인 오트라르 성주 이날추크. 칭기즈칸은 그를 잡아옵니다. 역사서 집사에는 이날추크가 극형에 처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 그 탐욕의 상징으로 최후를 맞은 겁니다. 호라즘 술탄 무함마드 2세는 도망칩니다. 칭기즈칸은 제베와 수부타이를 보내 끝까지 추격하게 합니다. 무함마드 2세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결국 카스피해의 외딴 섬에서 폐병으로 죽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슬람 제국을 다스리던 술탄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왜 사마르칸트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부하라는 전소시켰으면서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오는 칭기즈칸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 절대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칭기즈칸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방법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칭기즈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대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친 겁니다. 10호제라고 합니다. 10명이 한 조, 이게 아르반입니다. 아르반 10개를 모으면 자군, 100명, 자군 10개를 모으면 민간, 1000명, 민간 10개를 모으면 투맨, 10,000명.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편제를 부족 단위가 아니라 능력 단위로 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몽골 초원에서는 같은 부족끼리 뭉쳐서 싸웁니다. 당연하죠. 같은 피, 같은 가족이니까. 그런데 칭기즈칸은 이걸 전부 해체합니다. A부족 출신이든 B부족 출신이든 상관없이 잘 싸우는 놈이 대장이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서 부서를 전부 해체하고 출신 학교나 연줄 상관없이 오직 능력순으로 재배치한 겁니다. 800년 전에요.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 부족에 대한 충성이 사라지고 오직 칸에 대한 충성만 남습니다. 조직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무기. 몽골 복합궁의 유효 사정거리가 200에서 300m입니다. 말 위에서 달리면서 이 활을 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예비마 제도가 붙습니다. 몽골 기병 한 명이 말을 3마리에서 6마리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피곤한 말은 쉬게 하고 새 말로 갈아타면서 달립니다. 이러니까 하루에 80km에서 120km를 이동합니다. 당시 유럽 군대의 일반적인 행군 속도가 하루 20에서 30km 안팎이었으니까 거의 4배입니다. 보급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장 밑에 육포를 깔아두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타타르 스테이크,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말탄 몽골인 한 명이 그 자체로 하나의 움직이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이 진짜 무서운 건 칼이나 활이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전의 천재였습니다. 어떤 도시를 공격할 때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제압합니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도시가 항복하면 살려줍니다. 심지어 대우해줍니다. 이 소문이 퍼집니다. 저항하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 그러면 그 다음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엽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도시를 먹는 겁니다. 위장 전술도 있습니다. 예비마에 허수아비를 태웁니다.
인형을 만들어서 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기병이 수만 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병력의 두세 배로 뻥튀기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저 수를 보고 이미 기가 죽습니다. 정보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인과 사신을 보내서 적국의 내부 사정을 몽땅 파악합니다. 어디가 약한지, 누구랑 누가 사이가 나쁜지,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벌립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거짓 후퇴, 망구다이 전술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몽골군이 도망칩니다. 진짜로 도망치는 것처럼 흩어집니다. 적이 이겼다 하면서 신나서 쫓아옵니다.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바로 그 순간 매복해 있던 본대가 사방에서 나타나서 포위합니다. 끝입니다. 이 전술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전투가 1223년 칼카강 전투입니다. 몽골군은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약 2만 명, 상대는 러시아 연합군 약 8만 명, 4배입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일부러 도망칩니다. 러시아군이 몽골이 도망간다 하면서 추격합니다. 며칠을 쫓습니다. 대열이 완전히 늘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몽골군이 돌아섭니다. 포위합니다. 러시아 연합군은 완패합니다. 이게 유럽이 몽골을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유럽 전역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7세기 몽골 연대기 사강세첸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이 고양이와 제비를 이용한 화공전술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방법이 이렇습니다. 성 안에서 도망쳐 나온 고양이와 제비를 잡습니다. 그 꼬리에 송과 기름을 묻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겁에 질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 그러니까 성 안으로 달려갑니다. 성 안 여기저기에 불이 붙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건 동시대 사료가 아니라 수백 년 뒤의 기록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키예프의 올가 공주, 노르웨이의 하랄드 하르드라다 같은 전혀 다른 인물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과연 이 전술이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칭기즈칸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부타이, 1176년생, 우량카이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칭기즈칸 진영에 합류한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짜리 소년이 당대 최고의 정복자 앞에 서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몽골 비사에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쥐가 되어 거두어드리겠습니다. 검은 까마귀가 되어 밖에 있는 것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쥐가 되겠다는 겁니다. 가장 작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서라도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14살짜리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정말로 그 맹세를 지킵니다. 무함마드 2세를 카스피에 끝까지 추격한 사람이 수부타이입니다. 칼카강 전투에서 4배의 러시아 연합군을 완파한 실질적 지휘관이 수부타이입니다. 평생 60여 회의 전투에 참가합니다. 60번 넘게 전장에 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248년 자연사합니다. 전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평생 전장을 누빈 장수가 자기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전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아시아 남성의 약 8%가 동일한 Y염 색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약 1,600만 명입니다. 이 유전자의 기원을 추적해보니까 약 1000년 전 몽골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칭기즈칸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이걸 바로 칭기즈칸의 후손이 1,600만 명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기즈칸 본인의 DNA가 확보된 적이 없습니다. 무덤도 못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칭기즈칸 또는 그에 가까운 남성 친족의 유전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 연구팀이 반박 연구를 내놓습니다. 이 Y염 색체의 기원이 약 2600년 전, 그러니까 칭기즈칸보다 1400년 이상 앞선다는 분석입니다. 칭기즈칸 개인이 아니라 몽골 지역의 일반적인 유전적 확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숫자 자체는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80억을 감안하면 이 계열의 Y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 약 4천만 명으로 재추산됩니다. 800년 전 한 남자의 흔적이 진짜든 그의 일족이든 지금 이 순간 4천만 명의 몸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00년 전 이 남자가 만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226년, 칭기즈칸이 다시 말에 올라탑니다. 이번 목표는 서하입니다. 서하가 뭘 했냐면요. 호라즘 원정 때 칭기즈칸이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같이 가자. 서하가 거절합니다. 칭기즈칸에게 거절이란 곧 배신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소년, 그 소년이 평생 가장 참지 못했던 것이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대군이 서하로 향합니다. 그런데 원정 도중 칭기즈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65세. 더 이상 젊은 몸이 아닙니다. 낙마의 후유증으로 병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통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2021년에 선페스트를 사인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칭기즈칸은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서하를 완전히 응징하라. 배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둘째, 금나라 정복 전략을 이어가라. 셋째,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넷째, 내 죽음을 비밀에 붙여라. 1227년 8월 18일 칭기즈칸이 숨을 거둡니다. 향년 65세에서 66세 사이.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죽음은 철저히 숨겨집니다. 장례 행렬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처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덤은 몽골 hen티 산맥, 부르한 할둔산 근처일 거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일본, 미국 탐사대가 위성까지 동원해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몽골 정부는 아예 발굴을 꺼립니다. 성역이니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의 주인이었던 남자. 그 남자의 무덤을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 몽골 제국에서 온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 기다렸다. 이 말 자주 쓰시죠? 한참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을까요? 몽골 제국은 역참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말을 타고 달리다가 지치면 갈아타는 중개소, 잠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 그 한 구간을 뜻하던 말이 한참이 된 겁니다. 햄버거 드시죠? 그 패티의 원조를 아십니까? 몽골 기병들이 안장 아래에 육포를 깔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면서 체중으로 자연스럽게 눌러지고 체온으로 숙성됩니다. 이걸 타타르 스테이크라고 불렀는데 이 음식이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가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먹는 햄버거 패티의 기원입니다. 하나 더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거기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기원이 호라즘입니다. 호라즘 출신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몽골 제국이 호라즘을 정복하고 실크로드를 통합하면서 이 지역의 학문이 동서양으로 퍼져나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지하철을 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고 물건이 오가고 지식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놓은 겁니다. 800년 전 초원의 유목민이 만든 인프라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 약 520만 제곱킬로미터. 이 두 제국을 합쳐도 약 1,020만입니다. 몽골 제국은 그 2배가 넘습니다. 약 5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부족에게 버림받고 풀뿌리로 연명하던 소년. 그 소년이 만든 제국이 로마와 알렉산드로스를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정복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복수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분노, 부족에게 버림받은 치욕, 아내를 빼앗긴 수치. 그 감정이 초원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호라짐을 지도에서 지우고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 덕분에 동서양의 문명이 만납니다. 실크로드가 열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 위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복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는 답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원에서 쫓겨나던 그날, 어린 태무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제까지 아버지가 족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집니다. 부족이 등을 돌리고 어머니와 형제들만 남은 초원에서 그 아이는 풀뿌리를 씹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가슴속에 박힌 감정이 있습니다. 서력의 의지. 그 감정 하나가 이 소년을 움직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3배가 넘는 금나라 대군 앞에 섰을 때도, 29만 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건너야 했을 때도 그 의지라는 엔진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자는 해냅니다. 로마 제국의 5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5배, 2,400만 제곱킬로미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의 주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던 소년이 세상의 절반을 가진 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다음입니다. 2,400만 제곱킬로미터의 주인이었던 이 남자의 무덤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 몸 하나 누울 자리조차 남기지 않은 거예요. 일본 탐사대, 미국 위성조사, 수십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 무덤을 성역이라고 부릅니다.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세계사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개인의 복수심이 대륙을 삼키고 문명의 길을 열고 동시에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위대함과 잔혹함, 이 두 단어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극단적인 인물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엉덩이에 파란 점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몽골 반점이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파란 점. 몽골 반점이라는 이름 자체가 동아시아인과 몽골 초원의 연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Y엄 색채 연구, 기억나시죠? 2023년 기준 약 4천만 명. 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남자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무덤은 찾을 수 없는데 유전자는 남아있다.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칭기즈칸이 위대한 정복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잔혹한 학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답을 못 내렸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이 뭐였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